조금 질문을 받고 좀 못다한 말씀을 더 듣고 오늘 아까 그 정체성론을 열띤 강연하실 때 막 순간 시청률이 막 치솟아 올랐었는데 예, 그 줌에 접속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아직 시간이 뭐 충분히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아마 채팅창에 남기셔도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아마 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 그냥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볼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대화된 학문으로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말의 함의가 그러면은 그 식민지 고기에 맞는 혹은 뭐 아주 일반화해서 얘기해서 그러한 분석 틀이나 방법론을 가지지 않은 사회가 자체적으로 그 방법론이나 분석 틀이 그 자체의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회에 대한 외부의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다 뭐 한계에 부딪힌다, 어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예술이라는 것도 저는 미학을 하는데 예술이라는 것도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체계로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동양에서는 그러한 체계도 없었고 그러나 그림 그리는 사람은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추후에 받아들인 이 체계의 특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옛날 것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에서 뭐 조선시대 예술론, 삼국시대 예술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인데 이제 식민지에서는 근대화가 안 됐고 근대화의 학문인 경제학이나 사회학으로서 들여다볼 것이 제한적이다. 어떤 말씀이신지 좀. 이건 제가 아마 마지막에 빨리 서둘러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콜로나이저 일본인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긍정하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현지인 사회과학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끊임없이 이 범주들 안에서 실질적인 보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과정들로 점철됐던 거겠죠. 그 맥락에서 보면은 뭐 백남문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근대라고 하는 것의 네발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민족주의 담론으로 환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보편 범주로서 외대에서 오는 것들이 여기서도 확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콜로나이저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걸 갖다 일단은 선을 긋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없으면 미숙이라도 미리 있는 걸로 끌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사실은 30년대 조선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한 큰 문제 의식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건 결국은 일본인 그리고 일본인들, 특히나 서양의 학문을 오히려 더 대표하는 그룹들이 서양의 프레임들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이런 식의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축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들었고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의외로 이게 이제 실은 하나의 사회과학적인 어떤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주체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인 연구자들의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연구자들의 위치가 있고 일본 본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이 제국 전체 혹은 식민지의 특정한 어떤 사회의 근대적인 어떤 프레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전통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지셔닝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걸 갖다가 예컨대 일본인과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넘어갔던 걸 조금 떼서 보면 뭐가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는 사회과학이라는 형식성 자체가 이미 예컨대 최근에 가장 인상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그 프랑스에서의 분류법인데 예컨대 역사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류학. 그 다음에 역사는 있는데 이 지금 유럽에 비해서 이제 맛이 간 지역은 그 오리엔탈 스터디, 그러니까 동양학. 그리고 근대에 대해서는 사회학. 사회과학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인문 사회과학을 3분 구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듣고 그러니까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예컨대 현대라고 하는 이 세 축들이 서양 애들이 학문을 분류할 때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라는 생각들을 꽤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단 서양적인 학문 프레임 자체도 사실은 그 축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저는 이제 뭐 미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고민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저 코멘트 할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우선 그 발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가지고 우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멘트 할 거 두 가지의 첫 번째는 그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의 문제인데요. 저는 굉장히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막스주의 경제학이 접근하는 거랑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이 접근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데요. 막스주의 경제학은 이 목적론적인 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필로스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그게 정체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병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갖죠.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다, 뭐 정체다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갖게 되는데요.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은 19세기 중반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 지금 시카타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는 1900년생이고, 이 사람 스승이 공부했을 그 역사학파 경제학이랑, 맞춰보면 이 사람이 대략 막스 베버나 그 베르너 존바르트 같은 그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을 그 영향, 자기장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시점쯤 오게 되면 독일 역사학과 경제학에서는 목적론적인 성격이 완전히 탈각이 되어버리고 정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존바르트나 베버 저작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정체를 얘기할 적에는 항상 어떤 제도적인 결핍이라든가 뭔가가 빠져 있다라든가 사고방식이 좀 잘못돼 있다든가 다시 말해서 어떤 제도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결핍 같은 걸로 연계도 되지 뭐 어떤 막스주의 경제학처럼 운명론 쪽이거나 이렇게 거창하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웨버나 존 바르트 같은 얘기는 바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그 독일 역사학파가 원래 지금 그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정책이랑 워낙 한 세트가 돼서 그 기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의식 개혁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바로 어떤 정책적인 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정체성론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막스주의자들이 이 정체성론을 이야기할 적에는 이거는 희망이 없다, 대책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의 차원에서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된다라든가 사회 개량이라든가 사회 정책적인 개혁의 의제 설정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저렇게 쭉 발표하실 적에 맨 처음에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그 시카타 본인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결정적인 역사적 시점에 와 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되게 적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이건 막스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정체성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이 시카타라는 사람이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제가 그 사람 저작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멘트 할 건 요건 아주 짧은 얘기인데요. 그 마지막에 그 결론으로 하신 얘기에서 이게 식민지 사회과학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시가타라고 하는 인물의 그 모호성, 그 후기로 갔을 적에 그 연구의 어떤 방향이 좀 토해보랄까? 이런 모호해지게 된 이유는 저는 식민지 사회과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그 경성제대 교수들의 그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이를테면 동경제대의 국가학을 연구하는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자다 그러면은 일본 정책 이반자들을 향해서 일본 민족이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순이 없는데 경성제대에 있는 역사학파 경제학자는 그럼 총독부 정책 이반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조선의 개혁가들이나 심지어 조선의 혁명가들을 향해서
조언을 하는 거냐 이것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조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일본 본국이 조선을 더 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입장이냐 같은 여러 모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재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큰 규모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보다도 그 연구자 본인들의 정체성 문제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저 너무 재밌는 발표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첫 번째 질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정말로 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독일 역사학파 특히나 어쨌든 야마자키도 그렇고 경제 원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독일 역사파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레퍼런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번에는 발표에 많이 못 담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더 공부를 더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예,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약간 이게 너무 약간 좀 친일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실제로 경제학을 공부해서 아까 홍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내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왔는데 제국대학 교수까지 나가지고 폼나게 공부를 하려는데 경제학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연구의 내용의 불가능성도 불가능성이지만 애초에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적 조건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까 말씀하신 동경되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 한계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전환, 역사의 후퇴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아까 홍기빈 선생님이 지적한 거랑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스스로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는 자기의 그 연구 주제를 찾아가지고 역사적 전환을 통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 역시 후쿠다렌다. 이 시카타를 정체성 논자로 만드는 거는 자기가 아니라 이 60년대 학계 배치 속에서 지금 홍기빈 선생님 지적하신 걸 이렇게 좀 따서 하면은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론으로 시카타를 설명하면서 그냥 정체성론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약간 그런 배치도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줬던 질문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정체론자를 구하려고 하는 짓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정체성론자들은 쓰레기야라고 이야기했고, 간단하게 정리했던 부분들 좀 뜯어서 열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체론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체론으로 판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잊어먹은 게 뭔가라고 하는 지점들, 이 사람들의 고민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그 이영훈 선생님이 이제 후쿠다 도쿠조를 이제 정말 정체성론의 원조인데 문명사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구해내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같은 방식으로 구해내신 건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정체성론자의 그 논리에 측해서 예. 한번 이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걸 반복하는 게 됐지만 이렇게 놓쳐왔던 거를 다시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행정대학원의 엄석진 선생님께서 시카타류의 경성제대 경제학 연구와 이후 일본 본토에서 발달하게 된 식민 정책학과의 관련성. 예. 예, 이게 지금 시카타 히로시의 여기 경제사 연구하고 사실은 식민 정책학, 이렇게 식민 정책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는 있는데요. 예컨대
그 농정학에서부터 출발해서 국제정치학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20년대에 가면은 약간 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적 기획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었던 예컨대 뭐 약간 유사 국제관계론 비슷한 의미에서의 식민정책학이라고 하는 게 일본 본토 내에서는 상당히 조금 자유주의적인 연구 학풍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그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중에 하나가 선배가 어느 선생님이 이제 막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을 이야기해서는 식민 지배 정책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공부를 했었는데 다들 뭐 가니까 그걸 봐가지고 그게 안 나오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 실제로 지배를 담당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식민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식민이 아닌 거를 식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크리티컬한 지점들이 좀 들어가 버리는 거라서 사실은 일본 본토에서 식민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 리버럴리즘들하고 사실은 시카타 히로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련이 약간 계열이 좀 다르다는 느낌들은 있습니다. 다만 경성지에 대해서도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논문도 쓰긴 했는데 이즈미 아키라라고, 국제법 하시는, 메이지대학 교수였던 양반이 경성제대의 국제법 강좌 교수로 왔는데, 그분이 사실은 대표적인 1920년대 식민정책학자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식민정책학을 일본, 뭐 대만에 상당히 영향력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선에 오면서 오히려 식민정책학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논문 하나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정책학이 오히려 식민지에서는 불가능하게 된 이유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에서 식민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통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다는 걸 좀 고려해서 사유해보면 훨씬 더 이 식민정책학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횡설수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주 그 온 오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주영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는 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